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역사 속에서 화교들은 여러 시기마다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중 화교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을 운영하며 경제, 문화, 사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남방 국가들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약 6천만 명의 화교들이 중국 본토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집단이다 보니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와 함께 태국의 화교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교들의 태국 이주 과정, 태국계 화교라는 개념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베트남계 화교 또는 말레이계 화교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화교들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다양한 이유로 태국에 왔으며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세기 원나라가 성립되었을 때입니다. 몽골족이 중국을 침략하던 과정에서 남송을 멸망시키고 남송에 충성하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유혈 사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조국을 떠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원나라의 건국은 화교 해외 이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동남아시아를 정복하고자 한 원나라는 전쟁뿐만 아니라 무역 교류 역시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오늘날 태국 지역에서는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화교 거주지는 태국만 인근 해안가에 아주 소규모로 존재했지만 13세기 이후부터는 화교 마을과 거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운남성과 광서성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타야 왕조 시절 이 왕국이 원나라와의 무역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화교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유타야 수도에 소규모 화교 공동체가 있었고 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빠따니, 파타니에는 오래된 화교 커뮤니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후반 중국 내 변동으로 인해 화교와 태국인 간의 무역이 몇십 년간 중단되었지만 아유타야에 남은 화교 공동체는 성장했고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15세기 초 명나라 시대입니다. 명나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형 선단을 조직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망을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화는 명나라의 장수로 1405년과 1433년에 걸쳐 태국만 연안으로 원정 탐험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아유타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의 이주 경험과 생활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화교들이 황금의 나라, 태국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룩진이라 불리는 최초의 혼혈 세대, 즉 중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상업 활동도 점차 재개되었습니다. 푸라라이 왕의 통치 시기에는 아유타야 전역에 약 3,000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616년 빠따니에 있던 한 네덜란드 공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화교 수는 현지인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인, 영국인, 프랑스인들도 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도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모두 철수하고 그들의 상업 기반은 화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화교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태국인들이 그들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외국과의 무역이 제한되던 시기에도 화교들의 아유타야 이주는 16세기와 17세기 내내 계속되었으며 도시 안팎에서 수많은 화교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상인이었지만 돼지를 키우거나 수공예를 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연극을 하던 예술가들도 있었는데 이는 아유타야 왕실에서 매우 사랑받았습니다. 중위사로 활동하던 화고들도 존경받았으며 프랑스 식민지 시절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일부 화교들은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구역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유타야 왕의 궁중에서 주요 관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즉 아유타야 왕조 시기의 화교 사회는 단순한 상인 계층이 아니라 학문을 갖춘 관료, 수공예인, 연극 배우, 축산업자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7세기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제3위 이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흉작, 세금 인상,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는 화교들의 대규모 동남아 이주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태국 지역으로의 이주는 더욱 활발해졌고 그 비중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중국 남부에서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이동했던 화교들이 이 시기에는 하이난섬 및 인근 항구에서 배를 타고 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태국 내 화교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로 그 배경에는 톰부리 왕국의 화교 출신 국왕 탁신왕, 탁신위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주 출신 세무관리의 아들과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의 중국 이름은 정조, 정소 또는 정신, 정신이며 베트남 사서에서는 정구경, 트린퀴시에나 또는 정구경, 트린퀴시에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탁신왕이 14년간 통치하는 동안 화교들은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차오프라야강 서안의 시장과 상업지구를 세워 수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업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화교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생활하며 부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탁신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왕국인 톰보리가 그의 측근이었던 두 장군 차오프라야 짝그리, 카오페라야 체크리와 그의 형제 차오프라야 수라시, 카오페라야 수라시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이후 차오프라야 짝그리는 라따나꼬신 왕국 또는 시암 왕국 위초대 왕으로 즉위하며 라마일세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의 본명은 통도항, 송교항으로 6 형제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암 동북지방을 관할하던 몬족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화교 출신의 태국인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과 팽창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태국은 열강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1855년에 체결된 영국 시암 조약, 보링 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통해 외교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시암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왕실 및 민간의 무역 독점을 폐지하며 수입품의 3%, 수출품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심지어 토지세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과 추가적인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길을 열었으며 시암의 개방 시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자본가들은 고무, 후추 플랜테이션과 광산 개발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화교들이 노동자로서 태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당시 화교는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했으며 주로 광동성과 복건성 출신이었지만 19세기 들어서는 조주 출신의 이민자들이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언어는 화교들 사이에서 공통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태국 내에서 조주 출신 화교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화교들은 무역 활동뿐 아니라 광업, 농장 건설 등 여러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편거래나 고리대금업 등 수익성 높은 분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화교들은 시암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화교 이민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1882년부터 1917년 사이에만 해도 매년 약 13,000명에서 34,000명이 화교가 시암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이들은 주로 방콕과 태국만 연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방콕 내 화교 공동체는 특히 커서 당시 방콕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태국 경제 분야에서의 화교 지배력 화교들은 특유의 제조와 능력으로 태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탁신 왕시대의 상업 경제는 눈에 띄게 성장했고 화교들이 대거 이주해 와번화한 시장 거리들을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팽, 샘팽 위 화교 시장 거리로
훗날 방콕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화교들은 국내 상인들과의 거래뿐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서양 국가에서 온 상인들과의 무역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무역 외에도 방콕의 중심 상업지역에 자리 잡은 화교 자본가들은 주요 강 하구에서 항구로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업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처럼 화교 상인들은 상품 운송에서부터 내수 유통, 소매 판매까지 무역의 전 과정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시암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화교 상인들의 존재는 이후 화교들의 무역 참여를 더욱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풍족하고 부유한 삶은 삼팽 지역을 아편 밀매 갱단의 소굴로 만들었고, 대형 도박장과 윤락업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후 수세기 동안 화교들은 쌀 도정, 설탕 제조, 광산 채굴, 조선업 등 높은 수익을 내는 여러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생산 관리와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태국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산업의 규모 또한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계 화교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고, 동시에 대규모 고용 노동자 계층도 탄생했습니다. 1879년 화교들은 영국이 판매한 증기식 쌀 도정기를 전부 장악했습니다. 당시 태국의 주요 기업가 대부분은 중국계였으며 상류층 사회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1890년까지 해상 운송업에서는 영국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계 화교들은 여전히 이 분야의 시장 점유율 62%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태국의 오락 산업과 언론 산업에서도 화교들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1924년에는 방콕 소재 제재소의 3분의 1 이 화교 소유였고, 금융은행업에서도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사업체가 화교의 손에 있었습니다. 1947년의 쿠데타 이후 태국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졌고, 국영 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차지했지만 화교들은 이를 무역 기반의 수출 지향형 산업으로 전환시키며 태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쌀, 주석, 고무, 목재 등이 포함됩니다. 동화 정책과 사회적 반응 화교의 인구 증가, 경제 분야에서의 지배력은 20세기 초 태국 사회에 불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정부 정책에 반영되며 강경해졌습니다. 그 시초는 라마 6세 왕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강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진 군주였으며 조상 중에 화교 혈통이 있었고 아내도 화교 출신이었지만 통치 기간 내내 반화교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라마 6세는 동방의 유대인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화교 사업가들이 태국 민족의 손해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태국 사회, 특히 정치계와 상류층 내에서 반화교 정서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태국계 화교 사업가들이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고리대금 등의 이유로 농민 계층의 몰락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라마 6세와 그의 정부는 화교들을 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교들은 태국식 성씨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화교 학교들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태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 조건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태국 정부는 동화 정책을 법으로 강화했습니다. 1932년 군주 전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타이화 정책이 추진되어 화교와 기타 소수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 동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에서 1940년대에는 화교들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27개 업종에서 화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방콕 정부는 일부 경제 분야를 국유화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중국어 수업은 금지되었거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제한적인 시간 안에 허용되었습니다. 1952에서 1953년 사이 태국 정부는 거주 등록 비용을 20바트에서 400바트로 대폭 인상하여 화교의 입국을 억제하였으며 귀화 시 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태국 정부는 귀화한 화교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포함되며
태국에서 태어난 화교 자녀들도 국적을 취득하면 태국인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콕 당국의 강력한 통제 정책 아래 일부 화교들은 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 남아있던 화교들은 현지 사회에 적응하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등 융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 화교의 상황 2023년 기준 태국의 인구는 약 7천만에서 9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화교 출신은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현재 이들은 태국 내 최대의 소수민족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화교들은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화교 공동체는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조주 화교로 전체 태국계 화교 인구의 약 56%를 구성합니다. 오늘날 많은 태국 정치인들과 주요 재계 인사들이 조주 출신 가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그룹은 객가 화교로 태국계 화교 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현재 객가 화교들은 태국의 주요 민간은행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키아트나킨 은행과 카시콘 은행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그룹은 각각 광둥, 복건, 하이난 출신의 화교들입니다. 전반적으로 태국 내 화교들은 사회에 잘 융화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현지 태국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태국의 화교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박해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부분의 화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태국 국가기구 내에서도 많은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태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중국 본토 외 지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 정치에 깊숙이 뿌리내린 화교 사회 화교와 태국 원주민 간의 결속과 융합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태국 정부의 타이와 정책입니다. 현재 태국계 화교들은 중산층 및 상류층 사회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으며 국가 경제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추산에 따르면 화교 인구가 전체 태국 인구의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태국 경제의 약 85%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부자 50인 목록에 오른 인물 대부분은 화교 가문 출신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화교 재벌 가문으로는 치라티밭, 체이라바논트, 시리바다나박디, 치아라바논트, 그리고 리우푸이 키앙 가문이 있습니다. 이 중 체이라바논트 가문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가문이 자산 대부분은 CP그룹, 차롱 포크판트 그룹에서 나왔으며 CP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료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치아에코는 형제 존 치아라바논트와 함께 1921년 중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태국 농민에게 판매하는 가게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현재에도 이 가문은 태국 부자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 가치는 약 340억 달러에 이릅니다. 화교들은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태국 정치권에도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30명 중 무려 23명이 화교 출신입니다. 여기에는 현 총리인 스레타 타위신, 스레타 타비신과 축출된 전직 총리였던 탁신 및 잉넉, 아잉넉, 친나왓도 포함됩니다. 태국 의회 및 내각 역사상 화교 출신 정치인이 다수의 임기를 거치며 활동해왔고 경제 정치 분야뿐 아니라 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나무 네트워크, 뱀부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화교들이 소유한 태국 기업들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정치권 내 인맥의 보호를 받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업은 중국 문화적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화교들은 단순한 이민 집단을 넘어
오늘날 태국 사회의 경제적 주축이자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춘 정착 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태국 중국 관계의 중요한 연결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교 공동체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역사와 문화 면에서 중국과 깊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태국 내 화교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투자를 유치하고 태국 경제의 문을 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중국과 태국 간의 경제 협력에서 전략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태국 내 화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자본 유입은 태국 내 화교 사회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주의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화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교육을 소프트 파워의 수단으로 활용해 이러한 흐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태국 전역에 수많은 공자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을 보유한 국가이며 중국인 자원봉사 교사 수도 가장 많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1만 명이 넘는 중국 교사들이 태국에서 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태국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동시에 태국도 중국의 아세안 내 네 번째 무역 파트너입니다. 2022년 양국 간 무역액은 사상 최고치인 1,3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태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만 해도 126억 달러에 이릅니다. 무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 흐름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태국에서 추진 중인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방콕 농카이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전반적으로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태국의 대외 정책은 점점 중국과의 협력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태국은 중국의 최우선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국 내 화교 공동체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베이징의 비장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태국 내 화교 사회의 현재 상황과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